선거 같은 기회를 주신 만큼 제가 분노에서 열심히 뛰어서 대한민국의 심장 서울이 다시 뛰어 민심이 정말 무섭다는 것을 느낍니다. 저희가 잘해서 이런 지지를 얻었다기보다는 국민들이 잘하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변은 없었습니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전에 여론조사에서 시종 일관 국민의힘 후보가 민주당 후보를 상당히 큰 수치로 앞섰는데요. 뚜껑을 열어보니 역시나였습니다. 새로운 서울 부산시장에 국민의힘 오세훈, 박형준 후보가 각각 당선됐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득표율은 57.5%, 39.18%를 얻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18.32%포인트 차로 눌렀습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는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민주당 김영춘 후보를 62.67%대 34.42%로 2배 가까운 득표율 차이를 보이며 승리했습니다. 먼저 김세원 의원께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네요. 지금 국민의힘 축제 분위기인가요? 아무래도 그동안에 이제 선거 때마다 참패하다가 이번 그 보궐선거에서 네네. 승리하고 나서 자신감도 자신감인데 최소한의 어떤 자존감을 회복했다. 그리고 네. 계속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진보 진영이 압도해 나가면서 보수 진영 내지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느끼는 자괴감이 많았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 대립하고 병립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네. 계기가 됐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변은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끝까지 역전을 내심 기대했잖아요, 민주당은. 예, 그렇습니다. 정말 지지층의 결집을 이뤄내면서 박빙의 승부를 저희가 기대를 했습니다만 역시 민심은 두렵고 무서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고 민주당에게 겸손하게 국민의 뜻을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봐라 라고 하는 그런 국민의 명령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선거 참패 책임 차원에서 지도부 총사퇴를 비롯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과 원내대표 조기 선거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또 길게 보면 이제 대통령 선거가 한 1년여 남아 있는데 대통령 선거를 기준으로 본다면 이번에 민주당에게는 확실하게 성찰, 겸손, 반성이라고 하는 그런 백신을 정확하게 맞는 계기가 되었다. 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남은 1년 동안 집권당으로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가를 정말 초심으로 돌아보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라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선거라는 게 당장의 어떤 승패도 중요하지만 원인 분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세훈 후보가 뭐 여러 가지 의혹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 원인 어디서 찾고 계십니까? 사실은 민주당이 너무 쉽게 이번 보궐선거에 임하고 그다음에 민심의 변화라든가 민심의 저변에서 지각이 갈라지고 뒤집어지는 그런 느낌을 전혀 못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조국 전 법무장관이 저지르는 여러 가지 위선적인 행태 이런 것이 이 정권의 어떤 모습을 규정을 해버렸거든요. 근데 그에 대해서 아무도 반성하거나 이것을 교정하려고 하지 않고 촛불 정권이다 또는 우리가 지지율이 높게 나온다 이런 거에 너무 자신감이 있다 보니까 뭘 해도 된다는 그런 생각에 빠진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는 기본적으로 촛불에 의해서 탄생된 민주주의 회복 정부다라고 하는 생각을 저희는 가지고 있고 그 개혁을 강하게 요구받고 있는 그런 정부였습니다.
그러나 개혁의 과정은 굉장히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그 저항에 잘 정리를 하고 타협하고 공감대를 만들어내서 개혁을 가지 않으면 시간이 오래가고 국민이 필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있었던 것이고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인화 물질들이 여러 곳에 있었던 거죠. 네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번에 LH 투기 의혹이라고 하는 것이 내관이 되어서 그 인화 물질들이 이제 폭발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개혁을 문재인 정부 초기 집권 1년이나 2년 차에 전광석화처럼 하고 나머지는 무조건 민생에 집중하는 그러한 국정 운영이 필요했었는데 검찰 개혁에 발목이 붙잡혀서 사실은 추윤 갈등이라고 불리는 그런 국민의 피로를 네. 만들어낸 것이거든요. 네. 이제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의 개혁은 저는 이 정도로 성과를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민생에 올인하는 그런 민생 정부로 부지런히 나아가야 아마 이번에 국민들께서 주신 회초리를 제대로 맞은 것이다. 방향은 맞지만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인데 다만 그 속도의 문제는 야당과 여러 가지 조율을 해가면서 아마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형준 후보 역시 LCT 분양부터 뭐 조형물 문제부터 국회 사무총장 때 있었던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그 원인 분석은 어떻게 보십니까? 부산의 경우는 네. 사실은 서울보다 더 심각했어요. 이 네거티브요? 네거티브 이런 것은 더 심각했어요. 그렇지만 시민들이 전혀 처음부터 끝까지 움직이질 않았거든요. 저는 네거티브보다 그 가덕 신공항이라는 파급 효과는 엄청 컸거든요. 부산이 최근 10년 동안 가덕도 신공항을 요구해 왔고 네네. 그에 대해서 부산 시민들 전체가 들고 일어나서 요구한 것은 어마어마했어요. 이번에 민주당이 그 가덕도 신공항을 가지고 정말 한몫 잡을 뻔했는데 전혀 효과가 없었잖아요. 항목을 잡는다. 아 재밌는 표현입니다. 한몫 잡을 뻔했지. 거기도 어떤 후보가 나오든 박형준 후보가 실제로 의심받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번에는 아마 민주당이 이기기가 어려웠던 것 아닌가. 야당도 이것을 그 여당이 근거 없는 네거티브, 다시 말해서 마타도를 했다. 이렇게 대응을 하면 선거는 승리했지만 민심은 또 냉혹할 수 있다. 민심은 마타도로 생각하지 않고 실제 그 후보의 어떤 그런 부정적 요인보다 민주당을 심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회초리가 더 컸다. 이렇게 생각하고 공직자를 뽑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내 대리자를 뽑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후보가 살아온 삶의 궤적, 사고 방식, 가치관 이런 것들을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인데 이번에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은 그런 후보자를 검증하는 중요한 잣대, 지표가 된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자, 우리도 한번 들여다보겠다라고 사과하시고 민주당은 고소고발한 거 있으면 취하하고 뭐 이렇게 해서 어떤 사회 통합으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선거 결과의 종합이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제안하는 겁니다. 이 서울과 부산 어쨌든 모두 야당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요. 사실은 1년 임기지 않습니까? 이제 재보궐이기 때문에 이제 물론 이제 5년의 임기 공약들을 다 들고 나오셨어요. 1년을 앞두고 있는데 그 동안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집중을 해야 될까요? 지금 한 공약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마라고 충고하고 싶어요. 네. 예, 그래서 당선자가 다시 한번 자신의 공약 그리고 상대 후보, 민주당 후보의 공약들을 다 모아놓고 그리고 실제 그 일을 실행할 공무원 집단과 함께 짧은 시간에 실현 가능한 것, 그것을 선택하고 그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작업, 네네. 그 작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어제 우리 집에서 정서진까지 인천 앞바다까지 자전거를 타고 갔다가 돌아오는 게 근 한 7시간 걸렸는데 네. 배가 한 척도 안 다녀요. 화물선이 안 다니는 경인운하를 그때 처음 시작은 뭐 경인운하 만들어 놓으면 한강 하구까지 그 페리가 들어오네 뭐 이래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안 된 거거든요. 경제성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대선 공약이었잖아요. 공약 이행을 처음부터 끝까지 밀어붙이면 이런 일이 있다는 거죠, 실제로. 네. 아마 오세훈 시장이 그 공약을 한 것 중에도 그런 내용이 있을 수가 있어요, 틀림없이.
공약을 정리하는 것은 네.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네. 들고 네. 특히 1년 내에 지금은 시의회와의 뭐 관계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수습을 잘 하고 나서 만약에 다음에 다시 시장이 되면 공약을 좀 이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세훈 후보 당선에 대해서 이제 안철수 후보도 이번에 굉장히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그런 모습으로 정말 구석구석을 다닌다. 굉장히 놀랍다.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안철수 후보가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고 보십니까? 큰 기여를 했죠. 우선 내용은 없었지만 야권 단일화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여당보다는 야권이 관심을 받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한 게 맞지요. 네. 그리고 2012년 문재인 안철수 단일화 이후에 보였던 그런 어떤 비협조적인 행보가 아니라 이번엔 적극적 행보를 했는데 과거의 그런 어떤 경험들이 아마 본인에게 약이 되어서 이번에는 그렇게 하면 큰일 나겠구나 싶어서 아마 겉으로는 정말 적극적인 활동을 했지만 속으로는 마지못해 했을 겁니다. 그건 뭐 당연한 거고. 그리고 본인의 선거운동들을 한 거죠. 네. 뭐 안철수뿐만이 아니라 다른 뭐 어떤 여권의 유력 주자들이 뭐 당권을 지향한다든가 대권을 지향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선거운동 차원에서 열심히 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이제 청구서를 내밀 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아마 국민의힘에게 어쨌든 내가 이렇게 기여했으니까 이제 나에게 다음 대권 후보라고 하는 보상을 달라라고 네. 하는 강청구서를 세게 내밀 거고 네. 그리고 또 안철수 대표와 힘을 같이 했던 지금 국민의힘의 내부의 중진들이 몇 분이 계세요. 네, 네. 그분들이 당에 복귀하면서 보궐선거 승리라고 하는 전리품을 어떻게 나누어 가질 것인가라고 하는 투쟁이 시작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승리를 제대로 잘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런 위험 요소들이 역시 굉장히 많이 생겨 있다. 그것을 잘 정리하지 못하면 이번 승리가 오히려 야권에는 약이 아니라 독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안철수 대표의 공과 이것을 생각하면 민주당이나 또 외부에서 보는 것하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보는 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네네. 왜냐하면 안철수 대표가 처음부터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서 거기서 정말 우리 야권 통합을 하자. 내가 뭐 좀 손해 보더라도 헌신하겠다. 이런 모습으로 시작을 했다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이 성립될 수가 있어요. 근데 국민의힘 또는 야권 지지자들이 봤을 때 안철수 대표는 처음부터 계속 지지율이 내가 앞서니까 지지율이 앞서는 사람이 나가야 되지 경쟁력이 없지 않느냐 계속 이렇게 좀 심하게 말하면 지지율로 갑질을 한 거거든요. 내가 지지율 앞서니까 당신들은 후보 내지 마세요. 계속 이걸 한 달 이상 해왔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 청구서고 뭐고 이야기할 게 없는 것이 그냥 네. 야권 단일 후보를 만드는 과정에서 졌어요. 지고 나니까 곧바로 대선 출마 선언을 한 거거든요. 새로운 전진을 그렇죠. 하겠다. 네네. 그래서 대선 출마를 위한 선거운동에 그냥 한 거예요, 본인은.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하신 네. 그것도 맞지만 이번에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당초에 지지율은 안철수가 훨씬 높았잖아요. 그랬죠. 근데 이게 야권 통합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 가서 오세훈이 확 높아졌거든요. 네네. 어쨌든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좀 답답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전 총장이 떡하니 버티고 있고 이 몸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될지 지금 방향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의 등장이 제3지대의 독점적 지위를 누리던 안철수 대표를 국민의힘 쪽으로 지금 몰아붙이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네. 지금 국민의힘이 이번에 중요한 선거에 승리를 했기 때문에 야권 재편의 중심이 제3지대가 아니라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제1야당이 되는 것이거든요. 국민의힘의 승리는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이 그러한 야권 재편의 중심에 서면서 안철수와 윤석열이라고 하는 중요한 그 두 인물을 안으로 흡수하는 그러한 어떤 촉진제 역할을 하게 된다. 만약에 이번에 민주당에게 졌다면 국민의힘이 질이 멸렬해서 공중 분해되는 것은 물론이고 네. 야권 개편의 축이 제3지대가 되는 것이죠. 오히려. 예.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데 네. 국민의힘의 후보가 될 가능성도 별로 없지만 되었다 하더라도 지지율 차가 너무 나니까 이거는 국민의힘의 의원들 반 이상이
그 안철수에서 벗어나서 네. 윤석열로 갈 수도 있어요. 국민의힘이 그 보궐선거에 승리했다 하더라도 과연 야권 통합의 플랫폼 내지 야권 통합의 중심축이 어디가 되느냐는 것은 새로 시작해야 될 문제라는 거죠.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김종인 위원장이 그래서 지금 바쁘기 때문에 네. 더 이상 이 당에 남아있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나가 살림이 더 많다. 당장 나는 그만둔다고 하시는 거예요. 제 질문이 그거였어요. 이제 김종인 위원장 빨리 집에 갈 거야라고 하시는데 가로 열고 빨리 다른 일을 해야 돼처럼 들리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밖에 나가면 윤석열 총장과 접촉할 것이다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김종인 대표께 직접 여쭤봤어요. 아, 그러셨어요? 진짜 네. 4.7 이후에 그만두실 거냐라고 네. 그렇게 여쭤봤더니 당연히 그렇다고 아주 단호하게 아니,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바쁘다니까. 그런데 나 집에 가 있을 거야라고 하셨거든요. 나 집에 있을게라고 내가 있는 곳을 공표한 거거든. 네. 누구에게? 어디로 오라? 안철수든 윤석열이든 네. 누구든. 안철수는 뭐 어차피.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안철수도 아니고 유승민도 아니고 홍준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사람은 나 집에 있을 테니까 나한테 찾아와서 한 수 지도를 받아라고 있는 것을 알려주신 거거든요. 면접 보는 겁니까? 그럼요. 네. 그런 것이고 그 국민의힘이 이제 안철수 대표가 됐든 윤석열 총장이 됐든 입당이거나 합당을 한다고 쳐요. 국민의힘 야권 개편의 중심에 서려면 외부 인사들만 득실거리는 국민의힘이 아니라 네네. 내부 인사가 뭐가 있어야 되고 확실하게. 네. 없으니까 얼마나 다행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덫은 크게 잘 놔서 안에 주인이 없으니까 다 누구든 욕심을 내고 들어오는데 그것을 포집해가지고 네. 이제 잡아먹을 이제 안에 내부 누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힘의 공백이 있는 거예요. 그 힘의 공백에서 국민의힘이 우왕좌왕하고 막 이 지도력이 없어서 분열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김종인 대표가 다시 호출돼서 다시. 김종인 앵콜 네. 시대가 올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사실 이제 민주당 속내는 서울시장 진 게 굉장히 가슴 아프지만 이게 극약 처방이 될 수 있다. 이제 대선까지 가는 길에 만약에 서울시장까지 이겼다면 오히려 조금 더 나태해지고 뭔가 국민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기대하게 되고 그래서 대선에 오히려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냉혹하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번 패배를 네. 대선을 향한 극약 처방으로 민주당이 그렇게 만들어야죠. 이렇게 졌는데도 그걸 극약 처방으로 백신으로 만들지 못하면 다음 집권할 자격이 없는 거죠. 1년도 채 남지 않은 대선을 앞두고 여야 잠룡들의 대선 전국에 이번 재보선 결과가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이제 1년 앞으로 다가온 여야 잠룡들의 대선의 시간이 펼쳐집니다. 여권 쪽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여전히 지지율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은 서울 부산시장 선거 중 한 곳이라도 이겼다면 지지율 반등을 기대할 수 있었겠지만 결국 두 곳 모두에서 패배해 책임론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범야권 쪽은 더욱 변수가 많습니다. 범야권에서 독보적인 지지율을 보이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지난 2일 사전투표 현장을 공개하며 대권 레이스를 시작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국민의힘 입당과 제3지대 중 선택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과정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킹메이커 역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요. 막 정권을 흔들 만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사실은 1999년도 온노비 사건이나 그다음에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등 특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보도를 그 진보 진영의 우호적인 언론인 한겨레 신문이 보도하고 폭로를 하니까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그러니까 한겨레 신문을 고소하거든요. 당에서. 그때 김대중 대통령의 지도력이 빛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겨레 신문 고소를 취하하라라고 지시하시고 바로 그 정권을 뒤흔드는 그런 사건인데도 특검을 바로 지시하고 국회에서 합의하라. 그래가지고 특검으로 정면 돌파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국민들은 민주당이 저렇게 집권당이 자기 팔을 잘라내는 저런 읍참마속의 태도를 보고 다시 노무현 정권을 주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는 졌지만 백신 제대로 맞았다. 네. 우리가 정말 오만했던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이번에 확실하게 해야 한다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차기 국무총리가 나오고 있어요. 정세균 총리가 뭐 사의 표명을 할 것은 거의 확실해 보이고요.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1년이 남았는데 레임덕 얘기가 당장 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1년을 어떻게 좀 준비를 해야 될지 좀 전망을 좀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네. 통상적으로 임기의 가장 마지막 해는 관리를 잘 하면서 다음 그 대통령 선거를 어떻게 치러낼까라고 하는 강한 응집력을 갖는 그런 내각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번 그 보궐선거의 패배를 통해서 저는 대통령께서 다른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것은 통상적으로 누구나 해왔던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총리를 정말로 혁신적이고 좀 젊은 세대가 정말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총리 임명과 그런 개각 이런 것들로 아주 어떤 쇄신의 분위기를 좀 확실하게 국민에게 보여드렸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 1년 좀 전망을 해주시면, 제언을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2006년도에 지방선거가 있었는데요. 그때 집권 여당이 열린 우리당이었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었는데 국정 동력이 완전히 상실됐어요. 왜냐하면 2006년 지방선거 때 참패해버렸거든요. 전국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청와대나 여당이 바뀌어지느냐? 안 바뀌어진다 이거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새로운 생각을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가지 않고 더 완고해지고 말만 더 많아지고 또 당은 거꾸로 이제 대통령과 떨어져야 우리가 살 길이 열린다 이래 되고 네. 차기 대권 주자들은 대통령하고는 이제 멀리 해야만이 내 살 길이 열린다 이렇게 돼서 사실은 여권 자체가 질이 멸렬해지고 균열이 극심해졌는데 저는 지금도 똑같은 길을 가리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바꾸는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부터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전부 돌이켜보고 지금부터 다가오는 이 결과 그런 것을 수습을 하고 여당과 청와대가 같이 지금까지 잘못했던 것은 바로잡고 이렇게 해가지 않으면 혼비백산을 할 정도로 질이 멸렬해지리라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사이다 한 줄 평을 듣겠습니다. 민심이 결국 이번에 배를 뒤집어 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심이 천심이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패배한 입장에서 보면 그 말을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역시 민심은 두렵다. 네. 오늘의 빅데이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빅데이터 연구소는 3월 28일부터 4월 3일까지 12개 채널을 대상으로 한미, 한중 관련 빅데이터를 조사, 분석했습니다. 먼저 한미 관련 급상승 연관어 순입니다. 1위 제이크는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2위 기타무라는 기타무라 시게로 일본 국가안보국장입니다. 지난 2일 우리나라의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미국 워싱턴 DC 인근 해군사관학교에서 이 두 사람과 만났는데 미일 양자회의에 이어 한미, 한일회의가 차례로 진행됐고 마지막으로 한미일 3자 회동이 이어졌습니다. 3국의 국가안보실장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관한 우려를 공유하며 공동협력을 통한 해결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다음은 한미 관련 연관어 중 긍정 또는 부정의 속성을 갖는 단어를 집계 분석한 감성 연관어 순입니다. 가스라이팅, 선동 등의 부정 연관어와 국가 안전 보장, 협력 확대, 조화롭다 등 긍정 연관어가 5위 안에 나란히 들었습니다. 1위는 가스라이팅입니다. 김준영 국립외교원장이 자신의 책에서 한미 동맹을 일방적인 한미 관계에서 초래된 가스라이팅 상태라고 언급하면서 논란이 됐는데요. 가스라이팅은 주로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조작해 판단력을 잃게 하고 타인에 대한 통제력이나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를 일컫는 표현입니다. 2위는 선동입니다.
지난달 26일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우려를 표명했는데요. 30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문 대통령의 연설을 문제 삼으며 담화를 내놨고 이 담화를 선전선동부 부부장이라는 직함으로 발표하면서 선동이라는 단어가 순위에 올랐습니다. 다음은 한중 관련 급상승 연관어 순입니다. 한미일 안보실장들이 만나는 동안 한국과 중국의 외교수장도 만남을 가졌는데요. 지난 3일 중국 푸덴성 샤먼에서 우리나라의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열었습니다. 한중 양국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평화 프로세스 추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 문제를 둘러싸고 숨가쁜 외교전이 펼쳐지면서 외교 관련 데이터가 많이 회자된 한 주였습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한반도 주변 외교전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주요 동맹들에 대해서 재규합에 나섰고요. 지난 2일에는 한미일 3국의 안보실장 대면 회의가 있었습니다. 물밑에서 많은 일들이 지금 벌어지는 것은 아닌가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있는데요. 2+2 회의가 있었어요. 지난달이었는데요. 이제 국방장관도 왔고 국무장관도 왔습니다. 이렇게 일본을 거쳐서 한국까지 왔을 때는 분명히 의미심장하게 무엇인가를 들고 왔을 텐데 이번 그 회담 어떻게 보셨습니까? 바이든 행정부가 출발하면서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시아의 질서에 대한 판짜기가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네. 첫째로 보고요. 그 와중에서 판을 짜는데 한미일의 이 공조체제 이런 것들을 더욱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말씀하신 그 블링컨 국무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 이 2+2가 한국에 온 게 11년 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어제 열린 한미 외교 국방장관 2+2 회의에 대해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미 양국의 동맹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며 군사 경제 동맹을 넘어 평화와 공동의 가치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동맹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동맹 간 공동의 가치를 위해 노력한다는 원칙을 확인하는 의미 있는 회담이었지만 북한의 비핵화와 인권 문제가 빠진 건 아쉬웠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은 불평등한 한미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요구와 함께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한미 양국이 북한과 대화 복원에 능동적으로 나서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그 와중에서 이제 그 미국은 중국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고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 또 북한의 비핵화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 있는데 그중에 한국의 입장이 어떤 것인가를 굉장히 알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그 블링컨 국무장관인가 이야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중국은 미국의 어떤 의미인가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협력자이고 경쟁자이고 적대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모든 것을 다 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네. 우리도 그렇게 중국과 복잡한 관계인데 지리적으로 붙어있는 한국은 중국과 얼마나 더 복잡하겠느냐 그걸 이해한다. 네. 뭐 이런 것이거든요. 네. 한국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한국이 어떤 위치에 있게 될까라고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이제 조율하는 것 과정이고요. 곧 발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완벽히 조율된 네. 그 정책 위에서 하겠다. 그러면 이 완벽히 조율됐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미국의 워킹그룹 같은 통제에 놓이게 되는 것 아니냐라는 걱정도 있지만 우리의 의지가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완전히 조율이 안 되는 거니까 그것은 위기이기도 하고 기회이기도 하다. 이런 것들이 아마 전체적으로 보이는 그런 2+2 회담이었다 그렇게 봅니다. 일본과 한국을 거쳐서 이제 알래스카에 가서 중국과 미국이 만났는데 거기서는 거의 파국이었어요. 엄청나게 드러내놓고 싸우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일련의 회담들, 연쇄 회담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 생각을 해야 될 것이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질서라는 사실 인정을 해야 되는데 네. 문재인 정부는 그것을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미국 측 언론을 제가 유심히 보는데요. 보면 외교장관이 와서 할 수 있는 언사치고는 거의 경고 수준으로 전부 했거든요. 블링컨 국무장관 말씀하시나요? 그렇죠. 네네. 국무장관이 외교장관이니까 네. 외교를 담당하는 장관이 와서 보통은 좋은 말만 하고 그 실무자가 와서 뭐 할 말 하고 이런 건데 그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경고를 계속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한계를 좀 알아야 된다. 우리나라
어떤 국력이나 우리나라의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또는 더 나아가서 북한 문제를 다룰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뭔지 또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이 뭔지 그 점을 좀 더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중국과의 관계도 사실은 그 중국도 우방국으로서 끌고 가는 노력은 정말 좋은 일이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미국과 충분히 그 외교적인 공고한 어떤 우방이 형성이 되고 난 다음에 가능한 건데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이 중국과도 나빠지게 되거든요. 지금 한반도의 문제는 우선 첫 번째로 남북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핵 문제를 둘러싼 북미 간의 문제가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남북 간에는 우리가 당사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비핵화를 위한 북미 간의 문제는 우리가 거기에 당사자가 아니라 중재자의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북 간의 어떤 관계 개선을 위한 것은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그건 해나가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또 그런 어떤 분위기 조성이 북한과 미국 간의 관계를 촉진하는 중재자 역할로서 촉진자 역할도 할 수 있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는 구분을 해서 정확하게 좀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지금 미국 이제 민주당 정부에서 이제 물으셨는데 네. 이런 거죠. 민주당과 공화당의 차이가 아니라 트럼프와 바이든의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네, 네. 트럼프는 한마디로 탑다운 그냥 뭐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효율적일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와서 볼튼 같은 참모들에서 막힐 경우에 해결책이 없는, 네. 물러날 것이 없는 완전히 그냥 붕괴된 이런 어떤 결점들을 봤잖아요. 근데 바이든은 동맹국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 아래로부터 의견을 듣겠다. 실무 간의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겠다. 이런 것인데요. 그런 것은 아마 안전하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속도가 나는 효율 측면에서 좀 낮을 겁니다. 그런 측면이. 그렇죠. 예. 네, 네. 저희들은 양쪽 다 그런 어떤 탑다운이든 바텀업이든 가질 수 있는 장점을 충분히 활용해야 되는데 그건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의견을 충분하게 바이든 행정부에 개진해서 또 대북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 때 다만 때가 되면 트럼프식의 그 탑다운의 결단을 네. 바이든 행정부가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잘 조율하는 것, 병행시키는 그런 방식을 가지고 미국 행정부를 바라보는 시각이 중요하겠다.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네. 한 가지는 그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그 굉장한 차이가 있을 거예요. 제가 2005년도 미국 갔을 때 네. 그 미국 의회를 방문했을 때 그때 바이든 그분이 상원 외교위원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저 잠시 우리 의원 몇 명하고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네. 그때 북한 핵 문제 내지 북한 정권에 굉장히 원칙적이고 강경하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지금까지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트럼프는 뭐 북한 핵 문제까지 포함해서 김정은 만나는 것을 일종의 자기가 이 해결사 노릇을 해서 정치적인 자산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스스로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해결되지도 않고 더 나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미국 안보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경거망동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우리 저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도 만나고 뭐 다 했잖아요. 뭐 판문점에서 만나기도 하고 그런 것이 다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 외교 북핵 그 전략에서 비롯된 거라고 보는데 그것이 우리 그 정부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정부는 그걸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이라도 뭘 하면 될 것 같이. 전 세계를 상대로 협박을 하고 있는 불량 국가인데 그것을 우리가 결정한다고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안보와 함께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인정을 하지 않고 자꾸 우리가 뭐 미국도 설득할 수 있고 중국도 어떻게 할 수 있고 그렇게 지금 해오는 것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바이든 행정부 그건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고 그 환경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우리 전략인데 어떤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 다 집권하더라도 문재인 정부와 똑같은 스탠스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대한민국 정부의 가진 한계이자 기회이자 입장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굉장히 사이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트럼프 시대 그것이 끝인 줄 알았는데 웬걸 바이든 시대도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어떤 행태에 있어서 변화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무역 부분도 특별히 조정하지 않겠다는 게 지금까지 미국의 스탠스고요. 앞으로 이 뭐 아시아 태평양 전략 넘어서 이제 인도 태평양 전략 해서 굉장히 복잡해질 텐데 여러 가지 참 우리 정부가 답답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결책이 있을까요? 중국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한반도에 주어진 굉장한 기회이기도 하고 위기로 지금 다가와 있는 것이죠. 미국은 그것을 위기로 느끼기 때문에 지금 쿼드라는 것을 만들어서 태평양 인도양으로 진출하려는 중국을 막아서고 있는데 거기에 쿼드 플러스 알파라고 해서 한국을 이 알파에 포함을 시킬 거냐 안 할 거냐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앞으로의 핵심 과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중국은 우리가 그 쿼드 체제에 들어가지 않기를 내심 바라죠.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자기들 편을 들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국에는 중국이 우리에게 당신들 편을 들어라라고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명분이 없는 일이다. 당신들이 국가의 핵심 이익을 침해하지 말라고 미국에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핵심 국가 이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전달을 하면 됩니다. 미국은 확실하게 우리와 정확한 혈맹, 동맹이기 때문에 한국의 이익이 자기들의 이익에 부합된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입장을 양국에게 정확하게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 입장을 설득하고 계속 이해시켜 나가는 것, 특히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그런 우리의 입장을 계속 이해시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스탠스를 확실하게 양국에 일단 우선순위를 먼저 정확하게 알리고 그다음에 어떤 순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참 어려워요, 이 문제가.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슬기롭게 방향 짓느냐 하는 것은 정말 외교의 앞으로 큰 숙제가 될 거예요. 지금까지는 사실 미국이 어떻게 보면 좀 중국에 대해서도 무역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도 관대하게 했었는데 사실 이제 무역 분쟁이 시작되고 더 나아가서 이제 군사적으로도 중국이 강대국이 되니까 미국이 견제를 하니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러면 끊을 수도 없는 거고 이러니 이 문제를 잘 해결해야 되고 역대 정권들이 항상 숙제였죠. 근데 중국이 또 과도하게 요구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그 모성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것은 지금 우리 박수현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나 뭐 제 생각이 별로 다르지 않거든요. 한 가지 다만 이제 걱정은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그 특성을 인정하고 이해를 해주면서 용인하는 경우가 훨씬 중국과의 관계도 바람직해 줄 수 있는데 이제 그에 대해서 너무 무시하거나 또는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네. 중국이 세계 1위의 우리나라와 교역 1위거든요. 그럼 우리가 뭐 중국하고 단교할 수도 없는 일이고 중국과의 관계를 지속해야 되는데 그것이 미국이 뭐 좀 더 심하게 나중에 중국과 미국 중에 선택해라까지 그런 액션까지 나올 수도 있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 그런 불행한 사태에 가지 않으려면 미국과의 관계는 훨씬 더 지금보다 더 높아져야 되는데 미국에서 느끼는 이 정부의 그 대미 정책은 과거 어떤 때보다도 불만이 많아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의 대미 정책은 과거 어떤 정부의 대미 정책보다 훨씬 더 발전해 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이후의 정부는 누가 들어서도 더 발전할 것이다. 그런 원칙을 우리가 서로 인정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런 건 하나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미국과 우리가 주권 관계인 이상 서로 협상의 전략도 있어야 되거든요. 정부가 미국에 대한 협상력을 가지려면 적어도 의회에서는 정부와 다른 목소리가 때로는 좀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야 정부의 협상력이 세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미국에 대한 입장은 뭐냐면 미국과 숨소리 하나도 틀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거였어요. 정부는 그러한 입장을 갖더라도 의회는 자꾸 다른 목소리를 가끔은 내주면서 정부의 협상력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전략도 필요하다. 그것이 한미 동맹을 중요시 안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한동안 잠잠하던 김여정이 등장했어요. 블링컨 국무장관이 한국에 오기 이틀 전에 등장을 했고 블링컨 장관이 오자 또 최선희 외무성 제1부장이 등장을 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포인트는 조금 달랐는데 기본적으로
바이든 정부가 지난 2월에 뉴욕 채널 등 여러 채널을 거쳐서 북한 쪽에 접촉을 했다라는 걸 최선희가 어쨌든 인정을 했어요. 지금 북한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바이든 행정부의 동북아시아 전략 판짜기를 놓고 여러 가지 이제 방송용으로 적합치는 않지만 네. 간보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리 찔러보고 저리 찔러보고.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이제 3월 16일 날 김여정의 담화가 나왔고 18일 날 최선희 발언이 나왔는데 네. 최선희 발언은 이런 거예요. 미국이 좀 대화에 나와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북한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답을 안 하면 네. 미국의 요청에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꼴이 되니까 답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에 대한 답이 최선희 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 뒤에 보면 이제 3월 21일 날 순항 미사일을 발사하고 25일 날 탄도 미사일을 발사를 했어요. 네. 왜 간복이라고 하냐면 결과적으로 이 순항 미사일이나 탄도 미사일은 탄도탄이 대 전술 탄도탄이거든요. 전략 탄도탄이 아니고 ICBM이 아니라는 네네. 얘기죠. 그러면서 이것은 사실은 자기들의 자위권, 국방력 강화 계획에 다 있던 것인데 실험하게 돼 있는 거죠, 자기들 입장에서는. 근데 그거를 정치적으로 타임을 2+2 회담이 있는 그 시점. 그렇죠. 예, 그런 네, 때 그것을 시급하게. 배치하는 거죠. 그러나 네네. 그것을 판을 깰 핵실험이나 ICBM을 발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자위권 차원에서 개발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우리 존재감을 미국이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너네들 지금 우리 전략, 대북 전략 짜지 똑바로 해. 우리 라고 지금 이 정도 자신들의 됐어. 네. 선은 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네. 존재감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간보기를 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 바이든 대통령 어쨌든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였어요. 이제 순항 미사일은 그렇다 치고 일단 탄도 미사일은 유엔 그 결의안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강도 높게 비판을 하면서도 또 우리는 외교적인 준비도 하고 있다라는 게 바이든 그 대통령의 이중적인 어떤 메시지였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그 바이든 대통령은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죠. 고립시켜서 압박을 하면서 또는 만약에 핵을 포기하면 어떤 식으로 보상하겠다. 지금까지 해오던 수많은 그 외교 원칙이 그렇게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북한에게 요구한 어떤 미국의 요구 조건이 너무 세니까 네. 북한이 뭐 응하지 않았겠죠 아마. 그러면서 나온 것이 무슨 뭐 미국산 앵무새니 어쩌고 김여정 그렇게 험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정부는 끽소리도 못하고 있는 현실은 참 답답하지만 과거처럼 또 무슨 뭐 퍼주기나 하고 북한 핵 문제에는 무관심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이제 국민들은 자꾸 의구심을 가졌던 거잖아요. 북한이 보기에는 아직도 이쪽에 청구할 청구서는 많이 보냈는데 통장에 입금되는 돈이 없는 건지 계속 이제 압박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북한에는 늘 결제만 하고 욕만 듣는 그런 신세가 되고 있어요. 사실 이제 오바마가 집권한 게 2009년부터 2016년까지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래도 오바마 8년 동안 계속 유엔 뭐 결의안도 있고 제재안도 있고 물론 이제 그게 강력하지 않다 여러 가지 있었지만 그럼에도 8년 동안 전략적인 인내는 어쨌든 실패한 걸로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를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얘기는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의 실패, 이거를 두 분이 동시에 같이 비판을 많이 했어요. 전략적 인내를 하는 와중에 결과적으로 북한 핵은 점점 더 고도화되고 발전한 것이고요. 네네. 지금도 이 문제가 빨리 북미 간에 합의가 안 되면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 핵은 계속 고도화될 수밖에 없어요. 빨리 이 문제를 북미 간에 합의가 끝나도록 그래야 되는데 뭐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깝죠. 저희가 미국에 자꾸 권하는 방법은 단계적 해법 아니겠습니까? 1단계로 북한이 어떤 비핵화 조치를 하면 네. 그것을 완전하게 검증하고 또 불가역적으로 증명해내고 그러면서 거기에 맞는 보상을 미국과 국제사회가 해주고 또 북한이 거기에 끝나면 또 2단계로 또 조치를 하고 네. 검증하고 또 2단계 가고 이런 것인데 단계별로. 네. 결과적으로 6자 회담이 왜 깨졌고 이번에 그 볼튼이 했던 하노이가 왜 깨졌냐면 단계적이 아니라 그 북한에게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핵신고 리스트를 다 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 입장에 그걸 다 주면 자기들이 가질 수 있는 레버리지가 없어지니까. 전혀 없는데 어떻게 그걸 다 네네. 내라고 합니까? 결과적으로는 바이든 행정부가 아마 그렇게 단계적 해법 그리고 단계적으로 보상하는 해법 이런 네. 것으로 아마 갈
것이다. 가능성. 왜냐하면 이란 네. 모델이 있으니까요. 네네. 예, 그래서 또 블링컨이 이제 그걸 주도했던 사람이니까 막 거기에 이제 새로운 방법의 변화에 뭐 기대를 저는 걸어봅니다. 네, 예. 김정은 의원 짧게 한 말씀 해주시죠. 북한에게 일괄해서 리스트를 내라. 그래서 북한이 내겠다 그랬잖아요. 전부 다 내겠다. 사찰도 받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틀어지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북한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것을 우리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가 북한을 자꾸 변호하면서 나서거든요. 아니 마음은 그렇고 실질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식의 태도가 한미 간의 불신도 야기하는 거고 북한은 북한대로 또 요구 조건이 커지는 거라고 봐요. 이런 것이 계속 그 북한만 더 그 입장만 강화시켜준다. 그래서 문제 해결을 꼬이게 한다는 거죠. 네. 아니 김정은 의원님 그게 아니고 그런 걸 내더라도 서로 합의했던 단계적 보상 원칙이 있거든요. 아니 그거는 그거는 저도 다 알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런 몰라서 것을 지켜야 말씀드리는 것이 되는데 아니고 그것이 안 지켜졌기 때문에 육자 회담이 깨졌고 싱가포르 회담이 깨졌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하면 뭐 북한을 한이 없는 변호하는 것이 이야기고 아니라. 그걸 뭐 이야기해봤자 우리가 뭐 그 북한 핵 문제를 다루든 뭐 나머지 모든 문제를 다루든 결과적으로 북한 핵을 해결하려는 입장인 건지 북한 핵은 뭐 해결할 의사가 별로 없이 어쨌든 뭐 정권 차원에서 이 남북 관계를 좀 더 화해 무드로 만들어서 정치에 도움을 얻으려고 하는 건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 더 중요하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대북 관계 둘러싼 주요구 외교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짚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사이다 한 줄 평 해주시죠. 예,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동부가 대북 전략이 수립되는 시기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스타일대로 아래로부터 동맹국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결정하는 그런 어떤 그 바텀업 방식이 아마 주류를 이룰 것인데 어느 단계에 가서는 지도자들이 또 결단하는 탑다운 방식이 혼합되는 병행되는 그러한 방식이기를 바랍니다. 한미 관계든 한중 관계든 또는 북미 관계든 남북 관계든 우리 대통령께서 좀 더 현실에 맞는 그런 외교 전략을 지금부터는 좀 발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김재현 전 의원님, 박수현 위원장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4.7 재보궐선거 평가와 함께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정치톡톡 사이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